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근양입니다.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희는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냥 서비스,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보내주시면 그 날 것 그대로의 서비스를 받아서 저희가 기획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화면 못 보셨구나. 저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도근양입니다. 네.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11년차 서비스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오너로서 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기술들을 가지고 막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통 서비스 하면은 UI 생각하시죠? 근데 이 UI 말고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 사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시면은 이거 그림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실 날이 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미리 1, 2차 라이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예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주식도 예능이 있고 뭐 역사도 예능이 있고 기획도 예능이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으로 예능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꽤 즐겁게 저희 지식을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익한 교양 예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도 그래서 3번째 시간 되게 즐겁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미리 달아놓으시거나 질문 올려놓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또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신청해주신 분들이 사전 신청자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분이 도근양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즐겁게 들으면서 기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획 예능이에요. 그래서 강의, 저희가 거창하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그런 레슨보다 진지하지 않지만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 되게 깊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3회차까지 접수되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로 선정을 하고요. 그래야 저희도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줄 한 줄로 돼 있는 건 사실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구체성이 좀 있거나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한테 많이 저희가 선정을 해요. 적극적이라는 건 막 이렇게 내용도 엄청 깊게 막 달아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잘 봤어요. 이런 것도 써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겠죠. 네. 오늘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오늘 아이디어는, 좀 내부에서 먼저 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최 측의 농간 맞고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최 측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최 측의 아이디어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최 측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할 건데 먼저 제가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가 낯서시다. 그럼 아직 온라인 바닥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제휴를 얘기하거든요. 제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다른 서비스에 뭔가 연계를 할 때, 그리고 저희가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을 우리 블로그에다 옮긴 다음에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나한테 리워드 돌아온다. 그런 거 저희가 통칭해서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를 왜 오늘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아이디어가 이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오늘 아이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놀랍게도 장표가 무려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이 주최 측인 관계로 장표가 현재 있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지 아시죠? 저희 주최 측이 풋풋 아카데미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고민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여러 개의 교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육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실 맞는 클래스 고르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군데에 다 모아서 가격 비교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필터도 찾아가지고 원하는 강의를 바로 찾아서 이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거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 정리를 좀 저도 해보고 있을게요. 화면을 보고 계세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 사이트에서 후기, 강의 정보, 강사 정보, 가격 같은 것들을 모아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필터를 할 수 있고요. 필터를 할 수 있고 뭐 링크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가면은 결제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네, 요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메타 서비스라고 하고요. 메타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뭐 리퍼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리퍼럴 사이트다라고 F가 2개인가? 리퍼럴 사이트다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단순하게 내부적으로는 그냥 뭔가 정보만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대표적으로 2가지 큰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1, 가격 비교. 모델 2, 홈쇼핑 모아예요.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차이? 저희가 그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 것 같으면 얘기할 텐데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는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 있음. 홈쇼핑 모아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생겼죠. UI적으로는. 위에 헤더가 이렇게 홈쇼핑 모아가 있고 여기 그쪽 사이트. 그쪽 사이트. 그리고 여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사이트가 없고 여기에는 그냥 다 가격 정보랑 뭐 사이트 명별로 이렇게 막 비교해 놓은 정보 있고 얘를 눌렀을 때 그때 그쪽 사이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2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해서 만들어요. 어떤 메타 사이트가 되든. 차이가 뭐냐면 이만큼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만큼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 사이트로 갈 수 있는 URL 정보 정도만 가지고 있느냐. 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링크 페이지들은 뭐 초창기에 홈쇼핑 모아도 그랬지만 다 상품 정보가 거의 없고 되게 메인 페이지 하나에 지금 시간별 핫딜 같은 것들만 딱 보여주고 이거 정보를 수집을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 비교 같은 데서는 끌어오겠죠. 데이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화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메인에 딱 들어가요. 그럼 상품이 막 꽂혀 있어요. 어디가 됐든. 그러면 이 상품에 꽂혀 있는 정보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DB에. 우리 DB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DB에 필요한 최소 정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까 그 그림대로라고 하면은 필터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상품별로 상품의 태그 값 있어야 될 거고 상품의 가격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강사 정보 아까 그거죠. 그리고 상품의 후기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 여기에 이제 유닛으로 뭐 이렇게 보여줄 때 여기 리스트에 있고 가격 정보에 상품명에 강사명에 가격에 여기 밑에 후기 몇 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최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메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가 하나는 가격 비교 방식, 하나는 홈쇼핑 모아 방식이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방법은 1번이 크롤링이죠. 스크래핑. 2번이 API 연동. 자, 여기서 저희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내용이 평소보다 많이 딥해지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긴 거라서 그래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게 모아놓은 지식 정보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없는 정보를 어떻게 끌어다가 만들어 놓을 것이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끝나야 돼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크롤링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크롤링을 뭐 파이썬 배우신 분들 많으시죠? 파이썬 처음 배우면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크롤링이에요. 근데 크롤링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면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씩 화면마다 저희가 여러 개 모으려고 했던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엑셀에다 정리를 하는 거를 크롤링 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강의에, 어떤 강사명에, 얼마 가격에 그거를 계속 현재 시점별로 계속 가지고 와서 우리 DB에 쌓아주는 방식이 크롤링. API 연동은 뭐냐면요. 우리 DB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전화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실전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전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있으면 이 실전화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DB에 저장할 수 있는 실전화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 개를. 그러면 이 사이트들에서 우리 실전화로 우리 상품은 뭐고요, 우리 강사명은 뭐고요, 가격은 뭐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보내주는 방식이 API 방식이에요. API.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각 사이트들을 가가지고 자, 우리 API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교육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은 개발해줄 곳이 한 군데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메타 아니면 이런 리퍼럴 사이트를 만들 때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크롤링이에요. 근데 크롤링도 이게 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약간 댓글이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런 정보를 크롤링하는 게 저작권의 침해는 아닌가요? 네, 저작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안 되지만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롤링을 하는 거에 서로 계약 없이 크롤링 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계약은 해야 되는데 API보다는 크롤링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롤링은 내가 고생하면 되는 거고 API는 쟤네가 고생해야 되거든요. 같이. 그럼 당연히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이 그나마 처음에 시작할 때 낫다는 거라서 계약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법령이 있냐면 크롤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아까 그 나온 것 중에 회사들 있잖아요. 뭐 타링, 클래스 101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거든 자기네 거가 아니든 이 DB를 생성하기 위해서 되게 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DB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들어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은 이게 뭐 타링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101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 등록한 강사들은 사실 저작권은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이거 좀 복잡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클래스 101이나 타링이나 사실은 오픈마켓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자기네가 손수 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작권자예요. 근데 이 저작권자가 여기에 등록을 했지만 타린과 클래스 101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강사들을 모집을 하고 여기에 DB를 쌓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크롤링 해가면 사실은 불법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서로 만약에 해서 야, 너네 사이트에서 우리가 크롤링 해갈게 라고 합의가 되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들 해요. 정책 설계 시에 이런 거 고려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기획이 재밌는 게 고려를 안 하는 게 없어서 재밌는 거거든요. 제약 조건이 엄청 많은 거에서 거기서 저희가 뭔가 대안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게 기획의 꽃입니다. 네, 지금 너무 화면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크롤링하고 API 방식에서 우리는 당장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단은 크롤링이에요. 그럼 크롤링을 어떻게 잘할 거냐가 첫 번째 관건일 거고, 그럼 개발자가 잘 해와야 될 거고,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저기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비즈니스적으로는 크롤링에 대해서 사용 계약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크롤링을 잘 개발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크롤링 잘 개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쪽 사이트에 부하를 안 일으키고 가져와야 된다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그러니까 크롤링을 너무 자주 너무 헤비한 데이터를 다 끌고 오게 되면 그쪽 사이트에 트래픽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정도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크롤링을 잘 개발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긁어다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계약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크롤링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정의가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정의가 왜 필요하냐? 저희 화면에서는 아무리 다 다르게 가져온 정보라도 되게 올바른 똑같은 규격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 화면에서 필요한 정의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똑같겠지만 상품, 대표 이미지, 가격, 강사명, 후기, 리스트. 여기서 가져오기 제일 부담스러운 건 뭘까요? 제일 부담스러운 거. 얘예요, 얘. 얘는 한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경되는 걸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오면서 가져오면 돼요. 얘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건지에 대한 저희가 정책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긁어서 그때그때 한 방에 가져올 건지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계속 가져올 건지 뭐 그런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화면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필터링. 오늘은 주제가 주제니만큼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필터링을 하고 싶대요. 자,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고 나머지는 구조가 다 달라요. 네, 얘기를 해보시면 네, 후기 리스트. 네, 맞히셨네요. 여기 질문 주셨는데 내 사이트를 누가 계약 없이 함부로 크롤링하는 걸 탐지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발까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탐지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거르고 있거나 봇이 크롤링하는 걸 아예 원초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걸리면 소송을 그 자료 가지고 소송을 하거든요. 누가 어떤 봇이 어느 서버에서 긁어갔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려. 탐지할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데이터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사이트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얘가 그냥 필터링 기능과 모든 강의를 다 집어넣은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그건 너무 복제하기가 쉬운 가치잖아요. 크롤링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파이썬을 배운 사람들이 수천 수백 명이 뭐야? 그냥 대부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도전하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더 가치 있게 하려면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정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무엇을 가치를 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이것만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져올 건지 아니면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없는 정보가 대표적인 게 저는 이 필터링일 거라고 생각해요. 화면만 다 긁어오게 되면은 카테고리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저희 뭐 가격 비교?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우리 눈에는 카테고리명이 보여요. 이렇게 주문 상품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원피스, 반팔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들어가 있고 저 글씨 되게 못 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글씨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팔 원피스,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가격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눈에는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얘가 반팔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얘를 딱 가져와서 우리 쪽에 반팔 원피스 카테고리로 딱 매칭시키려면 뭐 이거 지금 우리 교육 사이트니까 교육에 맞춰서 하면은 여기 제목에 엑셀 11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딱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온 텍스트로 얘를 엑셀의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이트의 이름이 그러니까 비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엑셀을 걸러내서 우리 엑셀 카테고리라는 거랑 매칭 태깅을 시켜서 나중에 필터링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크롤링해서 쌓아놓은 정보 외에 우리가 추가로 데이터 세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렇죠. 사이트마다 카테고리 정의도 다르지만 매칭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서 긁어왔잖아요. 화면에서 긁어오는 정보의 위치도 다 다르고 그거를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PI로 받을 때는 너네 1번 카테고리가 우리의 10번 카테고리야 매칭시켜줘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우리가 크롤링으로 가져올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올 방법이 없어요. 상품 번호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얘가 강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 이거 아예 온라인 개념 없으신 분들은 강의 번호 같은 거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UR에 따따따 뭐뭐뭐뭐뭐 한 다음에 여기 맨 끝에 N 뭐 번호 아니면 뭐 NO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보통 상품 번호 아니면 강의 번호거든요. 이런 번호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 상품 번호 가지고서 이게 특정 샵에 타링 스크래핑을 딱 했을 때 여기에 수강 번호가 뭐다. 강의 번호가 뭐다. 그럼 얘를 우리는 유니크하게 이게 그거다 라고 판별할 수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글씨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정보를 뭔가 더 세팅을 해야 돼요. 이 필터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옵션이 나오죠. 누가 할 거냐. 여기서 참조해야 되셔야 되는 사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땐 수기 세팅의 귀재 넷플릭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추천을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강의 납품처의 사람들이 모든 필터에 들어갈 항목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필터링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앉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태깅을 막 미친 듯이 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강의를 막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필터링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치 있을 만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세팅해서 막 만들어서 필터링하면요. 이 강의는 남의 거지만 그 추천 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우리 거가 돼요. 우리 사이트가
가져가요. 그래서 핵심은요, 크롤링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정보가 뭐가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핵심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1단계 메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뿌려주고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뭔가 리스트를 뿌려주고 다 보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보통 어떻게 버냐예요. 돈을 어떻게 버냐. 여러분 이거 돈 어떻게 버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대형 사이트들은요, 대부분 이커머스들이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 클래스 101, 타링, 패스트 캠퍼스가 막 이렇게 다 꽂혔으면은 여기에서 링크를 타고 클래스 101, 타링, 패스트 캠퍼스 사이트를 갈 때 특정한 어필리에이트 리퍼럴 값을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코드를 가지고 가요. 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결제까지 저희가 보통 이게 전환이 돼서 이제 다 결제가 일어난다. 그럼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이 값을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수료를 줘요. 우리 그 블로그에서 링크 타고 했을 때 나한테 수수료 도와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중개료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커머스의 중개를 얘기하는 건 판매자가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 쪽으로 채널에 트래픽을 모아줬으니 여기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약간 구조를 만들기 나름인데, 계약할 때 우리는 결제 완료 단위로 수수료 안 받을래, 우리는 트래픽 다 받을래 해서 C2C로 클릭당 CPC로 클릭당 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 광고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결제 완료 기준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가 된다? 그럼 얘는 가격 비교가 돼요. 이해가시죠? 광고판이랑 가격 비교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법적인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그럼 이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냐? 네, 이 사이트도 통신판매 중개업자 사이트가 됩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 사이트에 어떤 것이 됐든 결제를 직접 제공해 주진 않아도 뭔가 이커머스가 이런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오픈마켓 중개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얘도 통신판매 중개업자. 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가 막 뻗어나가네요.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흔한 형태가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UI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 UI를 잘 그리지 않는데 이걸 왜 UI로 설명드리냐면 이 사이트는 현재 이 구조까지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는 사이트예요. 정말 프론트만 잘 움직여도 돼요. 일단 메인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검색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인이 있을 거고요. 검색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세. 상품 상세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뭐 마이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뭐 비필수. 자, 어떻게 들어가냐? 메인은 우리가 크롤링 열심히 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뭔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상품들을 더 뿌려요. 여기서 좀 더 비즈니스 발전시키면은 광고 구자 판매도 가능하겠죠. 여기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은 우리가 열심히 크롤링해서 온 데이터에 우리가 필터들을 더 할 수 있는 태깅들을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이 필터 값을 만들어서 검색을 해줘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추천까지 할 수 있겠죠. 추천하려면 여기 뭐 개인화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회원이 있었어야겠고요. 네, 여기서 상품 상세 들어가면은 이 상품 상세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많이 받아온 것 같으면은 받아온 데이터 중심으로 상품 상세 뿌려주면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헤더 여기 위에만 우리 이름 보이고 이 밑에는 그냥 그 사이트 보이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화면 내에서 결제까지 막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제까지 다 해서 결제 완료 페이지가 딱 되면 이 화면에 이 겉껍데기, 이 헤더를 싸고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결제 완료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놔요. 이 특정 회원의 이 상품의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었다라는 값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 도달했었다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 마이 페이지에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회원의 그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었다 하고 들어가요. 취소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도 반대로 얘가 취소됐는지 알기 위해서 나중에 이 페이지 내에서 취소가 일어났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돼요. 실제 정말 제대로 취소가 됐는지는. 여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의 형태입니다. 스텝 1은 보통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메타 서비스의 스텝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모을 건지를 정리를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값들을 정의를 하고 비즈니스로 어떤 크롤링을 해올지 사이트들이랑 계약을 한 다음에 크롤링 개발을 해가지고 잘 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보여주고 싶은 정보는 우리가 추가로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걸 기준으로 메인, 검색, 상품 상세, 마이 페이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상품 상세에서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던 걸 기준으로 우리는 수수료나 CPC 광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 페이지까지 들어갈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까지예요. 크롤링도 만약에 로그인 정보까지 받아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더 뎁스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뱅셀처럼. 뱅셀도 전형적인 크롤링 사이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뱅셀에 로그인 패스워드를 이렇게 딱 정보를 넣어두면은 그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해당하는 사이트에 크롤링 봇이 가가지고 대신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요. 그럼 우리 마이 페이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고객들한테 우리 사이트에 그 각 사이트별 로그인 패스워드를 다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로그인을 각자 해서 정보값들을 받아와가지고 마이 페이지에 뿌려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스텝 1. 여러분 스텝 1이 되게 장황하죠. 근데 이것까지만 했을 때 모두들 여기서 사이트가 잘 되잖아요? 그럼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는 어떻게 넘어가냐? 결제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스텝 2 넘어가기 전에 한 2.5단계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5단계. 후기를 모아요, 후기. 결제 없이 후기를 모으자로 넘어가게 돼요. 1.5단계 후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요. 상품 상세별로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후기를 각 사이트에서 작성하지 않고 우리 쪽에 쌓게 하는 방식이에요. 저장한다는 건 우리 DB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건 브라우저에 쿠키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쿠키 휘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했다,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착했다라는 URL 정보를 우리 사이트가 인지해가지고 그때 이 상품 번호를 우리가 결제를 했다라는 걸 마이 페이지에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 정보 같은 거를 다른 로그인까지 크롤링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니 이거 이미 취소했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저희 상태값은 취소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장했다라고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네. 그럼 다시 스텝 1.5로 다시 돌아가면 스텝 1.5에서는 그러면 후기 정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쇼핑몰에서 그 개별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리뷰를 다른 곳에서 받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리뷰만 전문으로 모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뷰 뭐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폰에 있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 거죠? V리뷰.
V리뷰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트업이라 어떤 곳인가 알아봤더니 리뷰만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보통 리뷰를 화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모으는 방식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V리뷰라고 하는 곳은 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대신 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챗봇 같은 형태를 쫙 전파해서 거기서 후기를 모으는 형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결제는 우리가 원데이터 끌어온 그 회사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후기를 쓰러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받아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럼 저희는 후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사실 후기가 엄청 중요한 게 리뷰라고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기를 굉장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되게 다양한 가치가 있거든요. 후기 정보를 가지고서 제일 잘 활용하는 곳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기성 커뮤니티도 있지만 무신사 같은 데들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체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후기에 세팅해가지고 넣게 해가지고 이 의류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 개인화 정보를 진짜 많이 확보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후기 리스트 이 부분을 크롤링을 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쌓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주문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리뷰를 쓸 거를 우리도 알림을 보내서 후기 쌓기를 만들고 저희도 포인트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쪽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이 포인트 모아가지고 하다못해 스타벅스 쿠폰 교환권이라도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기를 쌓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가 많이 쌓이면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후기들을 모아서 우리가 계약해온 그 회사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트래픽이 엄청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뭔가 신규 클래스를 냈을 때 저희 이쪽에다 광고를 내고 체험단 같은 거를 주고 거기서 이런 후기들을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형태도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클릭을 제일 많이 했는지 본인들의 그 트래픽보다 클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되게 많이 오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많이 와서 여기에서 검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최초 가치 정의가 엄청 중요해요. 이 왜 다른 사이트들 다 냅두고 여기 와서 찾게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강의 찾아보시면 강의를 찾아가는 그 방식들이 대부분 뭐 페이스북 광고 같은 데가 제일 많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 내에서 어쩌다가 마주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 내에서 만나게 되니까 사실 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면은 있는데, 만약에 대놓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부터 니즈가 되게 강하게 있어야 돼요. 교육에 대한 니즈가.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이트가 처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후킹할 만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기존의 각 사이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고객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럼 1.5단계까지 얘기했죠. 2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는 결제예요. 예. 2단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이트들이 지금 무수히 많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야 되나? 요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네,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회사도 이 스텝을 밟아서 네,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결제죠, 결제. 이 결제가 어떤 의미냐? 이제 여기까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끌어온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 이 결제에 대해서 따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결제를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거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1회차에서 들으셨던 결제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이커머스 사이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는 안 되죠? 이제 이커머스가 돼야 돼요. 자, 이커머스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계약, 상품, 제 글씨가 오종종종하죠?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계약, 상품, 전시, 주문, 장바구니, 뭐 주문, 클레임, 정산.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주문에서 클레임 사이에 배송.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거의 다 돼요. 전시 안에 이제 뭐 요쯤에 뭐 회원 원래부터 있어야 되니까 보통 회원 다 만들죠. 회원. 그다음에 뭐 계약 옆에 여기 입점 판매자 정도 있고 전시에 검색 정도 붙어 있으면 대부분 8알의 사이트의 구조는 다 저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느끼셨겠지만 쭉쭉쭉 이 구조를 이제 결제를 붙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저희가 일단 끌고 온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가 상품에 거의 해당해요. 근데 이 끌고 온 정보를 가지고서 주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돼요.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희 일단 가격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이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이 강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온 정보가 금액인데, 판매가인데 결제를 우리 쪽에 했지만 원래 그 상품을 제공하는 그쪽 사이트에서 강의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주문을 한 다음에 배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도. 그냥 동영상 보는 건데요? 네. 남의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쪽에서 주문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그쪽 사이트에 다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거는 보통 API죠. 왜냐? 실시간이 담보돼야 돼요. 우리 쪽에서 결제했는데 그 사이트 갔더니 안 열려. 그럼 그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가 들어갔으면 이 주문이 되자마자 이쪽에서 바로 강의를 볼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실시간성으로 돼야 돼요. 이거를 해주려면 양쪽 다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제 조건. 우리가 일단 트래픽이 엄청 성장하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한 가지 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큰 사실을 간과했던 게 메타만 실컷 얘기했는데 이 회사 원래 팔던 강의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팔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직매입이라고 하죠. 이커머스에서는 직접 생산해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상품, 직매입 아니면 제조 제품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품들을 팔 이커머스 구조는 이미 있어야겠네요. 이게 있고 메타가 따로 있고 나중에 이거랑 이거가 한 판에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한 시스템 내에서. 네. 한 시스템 내에서 굴러가려면 이 상품이 직매입도 커버하고 그리고 이렇게 크롤링이요. 크롤링 상품도 커버하고 그리고 주문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쪽이면 바로 우리 사이트 내에서 영상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외부 사이트면 그쪽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전달도 해줘야 되고 그럼 클레임은 이거 봤는데 이 강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이 클레임 누가 해주냐? 저희가 클레임은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클레임을 취소냐, 교환이냐, 판매를 해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보통 컨텐츠 제공자, 상품 제공자가 결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 처리는 무조건 결제가 일어난 곳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레임 처리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취소 반품도 우리 쪽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책이 있을 거고
그 정책. 뭐 예를 들면 정책 이런 거예요. 뭐 취소.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 결제했을 때. 여기 되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1시간 내에 이 사이트 가서 원래 끌고 왔던 탈인 가서 패스트 캠퍼스 가서 그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모르면 취소 정책을 잡을 수가 없네요. 알 수 있는 방법?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얘 강의 봤니? API로. API가 실전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실전화. 그래서 이제는 강의 봤니? 용 실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강의 봤니? 라고 얘기하면 걔가 응 하면 취소 불가 해줘야 되고, 강의 봤니? 아니? 그러면 우리도 취소 가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반품도. 반품 기준에 맞아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봤니? 이렇게 물어봐서 뭐 10% 봤으면 얼마, 뭐 50% 봤으면 얼마, 이런 식의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책도 가져가야 되는데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패스트 캠퍼스 다르고 탈인 다르고 뭐 다르고 뭐 달라요. 그럼 우리는 우리 표준 정책을 가지고 그쪽 정책들이랑 맞춰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텝 2죠. 결제가 있는. 오늘 되게 내용이 지난번 2개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너무 전문 분야인 내용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야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못하고 예능인데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제가 스텝을 1, 1.5, 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1. 메타만 할 경우. 메타는 거의 광고 사이트에 주네요. 중개업이지만 광고에 거의 준한다. 그리고 뭔가 수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래픽을 모은다. 이거고요. 두 번째, 1.5.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되게 매력을 더 발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저기 지금 쇼우님 말씀하신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우리의 정보를 더 모아서 뭐 개인화도 하고 추천도 하기 위해서 이 후기도 모아본다. 그리고 여기 상품 정보에 더 많은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강의의 특정한 정보도 한번 모아본다. 세 번째, 이거만로 성이 안 차니? 우리가 결제까지 붙여서 우리 내부에서 취소, 교환, 반품까지 다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정산도 해줘야겠죠? 각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스텝이 넘어가게 됩니다. 메타에서 이커머스까지. 하지만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직매입 상품이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이거죠. 아예 분리를 해서 메타랑 직매입 사이트에 분리해서 가시거나, 분리해서 간다는 거는 메타에다가 직매입 사이트를 도로 입점시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제가 없이 심플하게. 대신에 여기는 원래 사이트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아예 다 갖춰진 아이를 만들어서 메타랑 직매입이 같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하지만 잘 되시면 분명히 이 두 사이트를 합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번지라. 네, 그리고 지금 그 쇼님이 질문 주신 게 일부 이커머스나 포털의 경우 자기네 서비스에서 결제했음에도 중개만 해줄 뿐이라고 하던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제를 해주는 게 이커머스의 본질이 아니에요. 결제를 해주는 건 중개업도 할 수 있어요. 그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판매자가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판매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계약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이건 이커머스 정책과 설계라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네, 이게 내가 판매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플랫폼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플랫폼사, 판매자, 고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플랫폼사가 판매자가 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 플랫폼사가 판매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판매자가 아닌 경우를 저희는 중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런 뭐 결제에 대해서 그 무슨 책임이 있냐? 그러면 결제가 오류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이 상품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여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판매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일부 나쁜 이커머스나 나쁜 포털이 아니라 걔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약간 우리가 피해를 볼 때 얻다가 항의할 데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공정위에서도 계속 방식을 바꿔서 이 플랫폼사에
계속 더 많은 그 책임을 지게 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1.5, 2.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메타 사이트들이 아마 비슷한 경로로 성장을 할 거예요. 진짜 근데 핵심은 이 앞에서 B2B요? B2B도 똑같아요. B2B도 계약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지 B2B냐 B2C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다시 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모든 비슷한 메타 사이트들 다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할 거냐, 그리고 정보균등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정보균등을 통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주려면요, 그 정보에 대한 수집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고, 그게 우리 서비스가 초기에 트래픽을 확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성장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서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마켓이란 개념 자체가 중개에 해당해요. 네. 네, 제이리님, 오픈마켓들을 긁어 모아서 보여주는 게 중개에 해당될 것 같네요. 오픈마켓들을 긁어 모아서 보여주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고요. 오픈마켓 자체도 중개에 해당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중개를, 법령을 잘 뒤져보시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결제를 중개해도 되고요. 결제를 중개하지 않아도 돼요. 둘 다 해당합니다. 결제를 중개하는 게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걸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 메타 사이트잖아요. 처음부터 통신판매 중개업자 따고 해야 돼요. 거기에 결제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내용이 어쩌다 보니 좀 깊어져 갖고 약간 좀 예능이 아니라 다큐가 됐어요. 오늘은. 네, 오늘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가 됐는데 요약 정리요? 무엇을 요약 정리해드리면 되지? 뭐 직접 판매가 아니면 다 중개라고 봐도 무방하냐고요? 그 너무 딥하게 들어가시면 예능이 힘들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직매입, 중개, 위수탁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은 진짜 좀 딥했죠? 다큐 같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요약해드리면 좋을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네요. 일단 제일 큰 부분, 우리가 메타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뭔가 여러 개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가 검색해주고 싶다. 숫자로 요약 정리해달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 숫자로는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1! 뭐 이렇게요? 1단계에서는 네, 크롤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뭘 크롤링 하실지를 되게 중요합니다. 뭘 크롤링 하실지 아시려면 우리 서비스의 가치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2. 그거 가치로만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후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거나 후기를 우리 직접 쌓는 방식으로 하죠. 네, 크롤링은 원 사이트에서 막아버리면 끝이죠. 근데 원 사이트에서 막지 않게 그래서 계약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3. 세 번째 단계, 결제를 만드실 때는 결국 이커머스 구조를 다 갖추셔야 그걸 모아서 결제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화면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그쪽 화면 링크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게 크롤링의 가장 큰 숙명이에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이리님, 기획자의 포트폴리오 참고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찾기 쉽지 않네요. 제가 단언컨대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면 기획자는 포트폴리오가 다 대회비예요.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가 보통 다 회사 거라 가지고 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뭔가 제출한 것들 보잖아요. 기획자들이 이제 내 포트폴리오다라고 보면은 신입들일수록 자기가 그냥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 다 오픈하는데 오히려 이직자일수록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못 보여주니까. 아니면은 흐릿해요, 이렇게. 겉에 모양만 보이고 텍스트 같은 거 다 흐릿하게 처리해서 올리거나. 근데 그걸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다 대회비라서. 그래서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실 만한 곳은 딱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요새 포트폴리오를 많이 받아보는데 SB를 많이 붙이면 붙이실수록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장수가 많으면은 안 보여요. 여러 개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 세균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있어요. 근데 SB를 직접 올리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셨던 와이어프레임이랑 스토리보드랑 다 올려놓으셨어요. 뭐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엄밀히 말해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그냥 실제 장표를 올려놓으신 거라서. 네. 포트폴리오의 뭐 형태를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네, 약간 참고하실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네.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이게 기획자만 유독 그런 건지 커리어 패스에 대한 고민이요? 디자이너나 개발자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기획자들은 SB를 모르시다니. 스토리보드입니다. 네, SB 이거 준비하시려면 SB 알아야 돼요. SB 알아야 돼요. 서비스 기획자 하시려면 스토리보드, SB, 와이어프레임, 네, SB, 스토리보드 줄여서 SB라고 많이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디자이너랑 개발자분들 대화해보면요. 좀 다른 고민이 있어요. 개발자는요. 기획자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해요. 이게 사실 팩트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항상 두꺼운 개발 언어가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뒤처지면 안 돼서. 디자이너분들도 요즘에 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그 툴을 공부해야 되고 디자인 트렌드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나 개발자도 그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기획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 시점에 IT에서 일하면서 오늘 배운 지식으로 10년까지 살지 못하거든요. 오늘 배운 지식은 딱 오늘용이에요. 그리고 10년간 쌓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또 배울 때 금방 전환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배운 지식은 오늘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게 아카데미 교육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의심이 들었죠? 네,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네. 네, 또, 질문. 쪼우님이 개발자와 잘 지내는 비법이요?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 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획자가 너무 일을 지시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기획자가, 나는 개발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도 서로 다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좀 부당하다? 아니면 좀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같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개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기획자의 창작력이 뭐 이렇게 제한된다. 창의력이 제한된다. 너무 개발 잘 알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PC 시절에 단순함이 굉장히 심했을 때 어떤 걸 상상해도 그게 그냥 개발로 구현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상상력의 폭도 아직 좁고 그리고 개발의 폭도 좁았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물론 고객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을 낼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그 제약 조건 내에서 최대의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난 몰라 라고 하면 그게 되게
개발 날 몰라. 난 개발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신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구현되지 않는 창의력은 의미가 없어요. 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다가 쭉 읽다가 본인이 구현하지 않은 딱 스토리보드까지만 있는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왜 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산출물이 기획자의 산출물은 기획안이다, 스토리보드다 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구현돼서 나와야 되는 것까지가 기획자도 산출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땡. 네, 오늘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내용이 너무 딥해졌죠? 이게 다 주최 측에서 주신 내용이라 제가 너무 성심성의껏 대답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안 된 것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는 할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 좀 재미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또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네, 개발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냐고요? 뭐 개발 배워볼까 할 새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개발을 배우자라고 하려면 시간 꽤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나랑 같이 일하는 개발자는 15년, 20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개발 배워볼까 하고 개발을 배운다 한들 내가 말하고 토론하는 걸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 약간 장벽이 돼서 진짜 가끔 저도 근데 파이썬 기초 이런 거는 한번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양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했는데 그걸로 얘기할 일은 아까 그런 거밖에 없어요. 파이썬 교육 받으시면 크롤링 배우셨죠? 이거밖에 할 데가 없어요. 제가 그 파이썬 갖고 뭘 하는 거는 진짜 별거 없어요. 나중에 뭐 데이터 팀하고 얘기할 때 뭐 몇 가지 알아듣고 주소 듣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네, 오늘 오신 분들, 오늘 댓글을 유독 많이 달아주신 세 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힘나거든요. 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처음 오셨다는 미니비니 TV님, 정말 감사하고, 항상 오시는 제이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가벼운 아이디어 갖고 올게요. 네, 이 영상은 저희 그 푸푸드 아카데미 그 유튜브 채널에 풀 버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편집돼서 좀 짧게 숏하게 편집된 버전은 도그냥 TV, 그 도그냥 유튜브 채널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한 번씩 심심할 때 아니면 오늘 되게 과하고 내용이 많았구나 싶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